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얼마 전인 1941년 8월 루즈벨트가 처칠과 대서양상의 그 영국 전함의 해협을 갖고 전후의 평화 수립 원칙을 밝힌 대서양정을 발표했다. 자, 그 내용은 영토의 무병합, 그다음에 강계 국민의 희망에 관한 영토 변경의 배경, 각국 국민의 정부 형태의 선택권 인정, 모든 국가의 평등한 세계 무역 참가권, 그다음에 노동 조건 개선 및 경제 발전 및 사회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생활 수단 확보 및 공포와 결핍의 자유, 해양의 자유, 그다음에 무력 행사와 포기의 군비 축소 등이었다. 그 전쟁이 확대되고 관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자 보다 더 구체적인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대서양전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서 볼게요. 1941년 8월 전쟁의 도덕적 목적을 밝히기 위하여 처칠과 루즈벨트가 대서양정을 기초했다. 자, 현장이 발표할 당시에 미국은 형식상 아직도 교전국이 아니었으나 실제 교전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뭐냐면 독일하고는 교전국이 아니었죠. 이게 41년 9월달, 12월달 이후에 그 태평양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전국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때 이미 이제 뭐냐 미국은 랜드리스법 같은 무기대역법을 통과시켜 반축축 전쟁을 하는 국가들에게 부족한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게 부여받은 부여한 바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히틀러의 기분을 건졌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있고 따라서 1941년 여름 미국 해군과 독일 잠수함 사이에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일어난 건 당연하다. 그래서 독일 잠수함이 1941년 6월 남아프리카로 항해했던 강철 레인과 자동차를 척제한 미국 선박을 루비모를 침몰시켰고, 자, 1941년 10월 17일 미국 구축한 커닝호가 아이슬란드 연안에서 어뢰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2주 후 또 다른 미국 구축함 루벨 제임스 호가 침몰되어 100명의 인명 손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대서양에서 그 독일의 유보트가 영국 함대뿐만 아니라 영국 삼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국 함선이나 그 군함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프백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서양 연안에서 유보트를 투입해서 그 당시 미국하고 영국의 보급을 끊으려고 했어요. 미국이 영국에 많은 보급을 해줬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독일의 유보트가 생산량이 이제 뭐냐면 겹친량보다 줄어들게 되거든요. 겹침이 되게 이제 많이 돼요. 독일 유보트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고 만 작전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서양장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다음 서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그래서 1943년 11월에 루즈벨트 철치 장개석이 카이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된 회담이죠. 그 회담이 12월 1일 날 만주, 대만의 중국 기속과 한국의 독립, 그리고 일본의 무조건 행복 등을 내용한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이제 12월에 그 미국, 영국, 소련의 순회가 테헤란에서 이제 회담을 갖고 제2전선의 형성과 전후 국제 안전 보장에 관한 협의를 했다. 자, 제2전선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동부전선만 형성됐죠. 동부전선만.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너희들 이제 그 연합군, 그 영국과 미국부터 미국한테 욕을 냈어요. 서부전선 형성해달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뭐냐면 전선이 형성되길 원했죠. 그래야지 병력이 분산이 되니까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거 요청에 따라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이제 감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테헤란 회담에서 논의된 제2전선에 대한 논의는 대한 준비를 진행해온 연합군은 1944년 6월 아인제하워의 장군을 총사령하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교두부 확보하는 데 성공한 연합군은 독일의 완강한 저항을 격파하면서 빠른 속도를 진격하여 8월 말에
저항 운동자들, 레지스탕스와 시민들의 봉기로 파리가 해방되었고 연합군은 자유프랑스군을 선두로 파리에 들어갔다. 연합군이 이제 뭐냐면 자유프랑스군이 들어간 게 이제 배려 차원에서 들어간 한 거죠. 두 군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이 먼저 들어가야지 좀 약간 폼이 날 거 아니에요. 연합군은 진격을 계속하여 나인강에 접근했으나 유두 보급의 지원으로 그 속도가 약간 늦춰지고 겨울을 맞이했다. 한편 소련군의 반격 속도도 빨라 발칸 방면에서 독일군의 강하지 않은 저항을 격파하고 중앙과 북부 전선의 실지를 전부 회복하고 독일 본토에 대한 공격 태세에 들어갔다. 1945년에 들어오면서 연합군의 새로운 공세 앞에 독일군은 급속하게 무너졌고요. 그리고 전후 이제 국제 질서를 논의했던 알타회담을 이때 개최했죠. 45년 2월 초에 루즈벨트, 철치, 스탈린은 크리미아 반도의 알타에서 회담을 갖고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확인하고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알타 회담에서 비밀협정으로 독일이 항복한 후 이상계를 내 러시아 제전기 영토와 권익을 회복한다는 조건에서 소련의 대일 전쟁 참전이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소련하고 일본은 중립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죠. 근데 이 불가침 조약이 1945년 8월 9일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요때 이제 뭐냐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뭐냐면 소련한테 이걸 갱신하려고 요구했지만 소련 그거 무시하고 8월 9일 이후부터 이제 만주를 뭐냐면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미 이때 이제 독일은 거의 이제 폭삭 망했죠. 예, 망했기 때문에 소련이 그 유럽 전선에 있는 그 병력을 일본 쪽으로 돌려 극동 지역으로.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 급격하게 공격해 들어온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소련하고 일본하고 국교가 맺어진 상태고 아직 그 불가침 조약의 어떤 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밀리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 협정으로. 자, 알타 협정에서 서방 측은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 소련이 너무 많이 양보했던 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루즈벨트가 독일과 특히 일본의 전력을 가대평가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일본하고 이제 싸울 때 일본에 이제 점령했던 섬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이 많은 희생을 따르니까 이게 이제 자기 혼자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를 소련을 끌어들여서 북쪽을 이제 공격하게 하고 자기 남쪽을 공격하게 해서 좀 힘을 분산시키려고 했죠. 일본의 힘을. 예. 근데 원자 폭탄이 이제 터지면서 그게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야. 괜히 소련을 불러들여갖고 만주 지역하고 한반도 북부 지역을 소련한테 넘기게 했잖아요.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얄타 회담은 전후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회담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더 읽어보면요. 네. 자, 서양사 총론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얄타 회담 볼게요. 예. 그 몇 페이지 보냐면 1115페이지. 자, 연합군 지도자는 요거부터 좀 볼게요. 이게 좀 부족해서 노르만디 상륙작전 읽고 얄타 회담 좀 볼게요. 자, 노르만디 상륙작전 보면 테헤란회담에서 앞에서 이제 제2전선 설치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봤잖아요. 그래서 철치는 영국과 미국의 합동작전을 발칸에 침공할 걸 제의했으나 어, 그 스탈린은 서부전선 형성을 고집했고 루즈벨트 역시 이에 동의했다. 자, 연합군은 발칸을 침공하는 대신에 영국 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으로 들어간 사실은 이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발칸에서 소련 세력권이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발칸으로 들어갔으면 그 영국과 미국이 발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발칸이 아니라 저쪽 프랑스 쪽으로 이제 서부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소련 세력권이 발칸 지역을 이제 그 독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일은 수개월 동안 서부 전선을 폭격했으나 연합군은 유럽 상륙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자,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 까렌 근거에 상륙할 것이라 독일의 군부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카렌에 그걸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쪽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제 보이기 위해서 영국에서나 미국이 위장전을 펼쳤죠. 유령 부대도 만들고 거기에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도 이제 가짜도 만들고. 예.
자, 일단 헐리우드 액션을 펼쳤는데, 그래서 독일 군부가 이제 여기가 카레로 상륙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1944년 여름 연합군은 노르만디 해안에 상륙하게 되죠. 6월 6일 D-Day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공격 개시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D-Day는 많이 쓰죠. 여기서 나온 건데, 자,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적 양명 작전이었다. 4천적의 수송선, 8천의 군함이 11,000대의 비행기 어모와 1,500대의 탱크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틀 사이에 약 15만 명 병력이 상륙에 마쳤다. 자, 아이젠하워가 지휘하는 연합군은 프랑스 해안에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독일의 방어가 시원치 않음에도 연합군이 입은 인명 손실은 막대했다. 몇 개월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었고 1944년 7월에 연합군은 독일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프랑스가 급속히 진격하였다. 돌파에 프랑스도 급속히 진격하였다. 두 번째 수용 양면 작전은 중부 8월 중순 남프랑스에 있었다. 연합군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신속히 프랑스군 내륙으로 진격하였다. 8월 24일 날 파리 시민의 지하단체가 일제히 봉기했으며 두골 장군이 지휘하에 받은 프랑스군이 재빨리 파리에 입성하였다. 독일군은 또 무인 비행기와 V2 로켓 있죠. 이게 이제 V2 로켓이 이제 상당히 후에 독일과 미국의 미사일 기술에 큰 영향을 주죠.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독일 기술자들이 미국하고 소련 넘어가잖아요. 자, 이것 등은 신형 무기로 대응했으나 무기도 더 갔다. 자, 그리고 1944년 12월 아르덴에서 연합군에 대한 필사적 반격을 가했으나 최후 방어전을 격렬히 벌였다. 이때 양측 약 7만 명의 인명 손실을 보았으며 1945년 1월 연합군은 비로소 우세를 회복했다. 자, 알타이담을 보면요. 자, 연합군 지도자의 마지막 전시를 한 것은 크림반도 후양 도시 알타였다. 해당 장소는 옛 러시아의 황제 니콜레 2세의 호사스러운 궁정이었다. 1945년 2월 알타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고 독일의 폴란드 국경을 접근하고 있었다. 자, 누즈벨트 철치 스탈린의 상거두 회담은 당시 널리 칭찬을 받았으나 전후의 2차 대전 중 가장 큰 논쟁 대상이 되었다. 자, 급히 서두른 것은 해당 결과 체결된 알타 협정에서 5개국의 이제 뭐냐면 거부권을 가진 유엔 기구 수입 방안, 그리고 축축국가 그 위성국가의 전후 처리 방안, 독일의 무조건 행복 등이 이제 합의되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죠.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후 처리 방안과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첫째, 유엔의 창설에 합의했다. 소련은 연영반과 라틴 아메리카 포수의 대결하기 위해서 구성공화국의 수에 따라서 16개 포격권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소련의 포격권은 3개로 줄어들었어. 이게 뭐냐면 소련이라는 게 그 소비에트 연방 국가잖아요. 그 안에는 뭐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16개 공화국에 뭐 구성되는데 이걸 이제 16개 요구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개로 이제 뭐냐면 줄어들었죠. 소련의 포격권. 그래서 러시아, 그다음에 소련이라고 이제 하는 러시아가 행사했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한 표 행사했고, 그다음 벨라루시가 한 표 행사했죠. 그래서 3개를 행사했다. 소련이. 그 대신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었게 되었다. 자, 둘째로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우세가 주요 쟁점이 부상됐다. 자, 특히 해방 지역에서 새 정부 수립 문제는 소련과 서방 국가 사이에 기본적 인식 차이가 있었으나 더 연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되었다. 자, 소련은 점령 지역 대부분에서 강공의 연립정부를 허용했고 서방 국가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대체로 해방 국가에서는 관한 정책 수립에서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철치 2회담 4개월 전 모스크바에 방문해 스탈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영국과 소련 사이 이익 배분도 있었다. 소련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우세를 확보하는 대신 영국 그리스 문제의 제한권을 가지다는 것이었다. 또한 양국은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의 동등한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알타회담에서 실제로 세력권 확정을 합의를 보이지는 알타회담에서 실제로 세력권 확정의 합의를 보지는 않았다. 다만 폴란드 소련 국경은 1919년 영국 외무장관 커전이 했던 제안대로 조정됐다.
소련 이로써 1939년 리페트로 몰루토브 협정 결과 이미 소련에 편입된 것 같은 거의 같은 크기의 영토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폴란드는 대신에 동쪽을 소련에 양도하는 대신에 독일로부터 북쪽과 서쪽을 하라고 하는 보상을 받았다. 이게 이제 오데르 나이센스를 기준으로 해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동 지역이 원래 독일인 거주 지역이었는데, 이쪽에 이제 거주 지역들이 이제 뭐냐면 폴란드인들이고, 이들이 다시 이제 서쪽으로 오데르 나이센스는 이서쪽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대규모 이제 이동이 일어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폴란드하고 서독 간의 국교 회담을 할 때 좀 걸림돌이 됐지만, 그냥 서독이 인정하고 그대로 오데르 나이센스 강이 이제 뭐냐면 국경이 됐죠. 예. 셋째로는 동아시아간에서 비밀 합의를 보았다. 즉 소련은 독일 패전 90일 이내에 영국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그 대가로 1904년에서 1905년 전쟁 때 일본에 양도한 영토와 하당지의 회복과 만주의 영향력을 구축 약속받았다는 거죠. 이때 이제 일본의 양도한 영토와 하당지는 뭐냐면 쿠닌열도죠. 쿠닌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할린선이 있어요. 예. 자, 그 섬들을 이제 뭐냐면 러시아용으로 이제 편입을 시킨 거죠. 예, 전후에. 자, 넷째는 패전국, 특히 독일의 처리에 관해서 점차 위기를 접근을 보지 못했다. 그 가운데서 전후 독일은 영국, 미국, 소련, 프랑스의 점령 구역을 나눈다고 낙찰됐다. 자, 소련은 영부에 대해 막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서는 토의는 연기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전후 국제 질서의 어떤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타 회담을 가졌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넘어서 다시 넘어가서 또 읽어볼게요. 자, 어떻든 연합군은 나일강을 건너 독일 본토에 진격했고, 동부에서는 소련의 진격도 빨랐다. 4월 하순에는 토르가우의 엘베강 다리 위에서 미국과 소련의 선두 부대가 처음으로 접촉했다. 며칠 후 북이탈리아에서 저항을 계속했던 독일군이 항복했고, 그들의 보호하였던 무솔리니 이탈리아 유격대에서 잡혀되어 살해됐다. 자, 5일날 소련군이 베르린에 돌입했고, 히틀러는 그 전날 자살하였다. 5월 7일날 독일군이 최고 사령부는 유엔군과의 무조건 항복했고, 9월에는 소련군에게 항복했다. 자, 이로써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다. 자, 이 무렵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1944년 6월 타이판이 함락되고, 1945년 초에는 메가다의 장군의 지휘 아래 미군이 필리핀 본토로 상륙했으며, 이어 유황도라고 부르는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점령했다. 자, 일본 본토에 대한 B-29의 공습이 갈수록 격심해져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멀지 않아 초토화 작전이 될 전망이었다. 그저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부는 1945년 7월에 베를린 교회에 있는 포츠담에서 회합을 갖고 대체 알타회담을 재확인하고 일본에서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게 됐다. 자, 포츠담에 대해서는 누즈베트 4월에 병사했기 때문에 새로 미국 대통령이 된 트루만과 영국의 선거 결과 노동당이 승리해서 철치 대신에 그 새로 내각을 준 엔티가 참석하였다. 자, 일본은 이미 소련에게 연합군과의 강화를 알선해 줄 것을 위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츠담 선언을 묵살했다. 네. 그야 1945년 8월 6일에서 히로시마와 첫 원적폭탄을 투하됐고, 8일날 일본이 전력이 고갈되어 있음을 알고 너무나 잘 보이는 소련이 그다음에 전후 동부아시아 세력 확장을 노리고 대일전에 참전했고요. 9일날 다시 나가사키 원자탄을 투하했다. 8월 8일날 이 불가침 조약이 끝났네요. 8월 8일, 8월 9일이 아니라. 자, 하여튼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포츠담 선언을 좀 약간 더 하면, 포츠담에서 모이는 게 이제 그게 회담하고 선언이 있어요. 포츠담 회담이 있고 포츠담 선언이 있는데,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모여서 논의했던 건데, 여기에 참석했던 나라가 미국, 영국, 소련이죠. 미국은 앞에 트루만, 영국은 이제 엔티도 참여했고, 소련 스탈린이 참여했고요. 자, 포츠담 선언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성 인원이 달라요. 이거는 같은 포츠담이지만 이거는
논제가 뭐냐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거야.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선언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야 여기는. 미국, 영국이고 중국이 왜 참여했냐면 요거는 이제 그 미국, 일본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이고 소련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소련 아직까지는 일본하고는 국교가 맺어진 상태였죠. 불가침 조약이 있었고 대일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상태고 그 후에 대일전에 참전했던 거예요. 8월 8일 날. 예. 그래서 이렇게 포츠담에서 포츠담 회담이 있었고 포츠담 선언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에 일본도 8월 15일 날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자, 이로써 5년간 걸친 2차 세계대전도 연합군의 완전한 승리에 끝났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양사 개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서강자에 있는 내용도 있어요. 잠깐 서강자 좀 보면요. 자, 서강자의 내용이 이제 564페이지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래갖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만 읽어볼게요. 예,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먼저 몇 페이지 보시냐면 562페이지 좀 볼게요. 562페이지. 자, 64페이지네. 이게 564페이지네요. 네, 564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나치 독일의 지배 유럽 보면 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9월 3일 날 영국, 프랑스의 대독일 선전포고 시작됐지만 9월 27일 폴란드 항복 이후 한동안 실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전쟁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자, 하여튼 침묵을 깬 것도 이번에 납치 독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건 49년 그 4월 9일인데 이건 뭐 그 앞에 중간에 있었던 전투예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전투가 1년 동안 공백기 사이에 있었던 전투인데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했는데 덴마크는 정부는 전투 없이 바로 항복했고 노르웨이는 나치당 전당 당수인 크비슬린이 권력을 타치한 곳은 역시 독일을 항복했다. 자, 한 달 뒤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가 이따 이제 침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1939년 9월 동안 폴란드 침공이 받아서 1940년에서 4에서 5일까지 침공에서도 독일군은 전격전 전술을 펼쳤다. 즉 소규모지만 효과적인 기계화 부대를 신속하게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기동 공격을 압도적인 공군력이 지원하여 전술을 썼고 이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다. 자, 네덜란드 침공 닷새마다 항복했고 벨기에는 5월 28일 항복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강국 프랑스마저 6주 만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낙질 작전이라고 하죠. 제가 앞에 설명했죠. 낫을 베는 것처럼 이게 벨기에 쪽에 씌워갖고 이제 베는 건데 이게 낙질 작전이라고 해요. 자, 하여튼 1차 세계대전 영웅 페탱이 이끌었던 프랑스 정부는 6월 22일 날 사실상 항복조약을 후전 협정을 독일과 맺었다. 자, 독일로서는 1차 세계대전에 4년간에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단 2달 만에 거둔 셈입니다. 다음해 4월에는 발칸반도의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까지 독일군의 침공을 받고 항복하였고 원래는 이 지역을 이탈리아가 공격했다가 잘 안 되니까 독일군이 나서서 이제 그 지역을 점령했던 거예요. 자, 1941년 봄 유럽은 그야말로 나치 독일이 지면 새로운 유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1941년 4월에 이어 전 유럽은 에스파냐, 그 다음에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그 다음에 영국, 소련 이렇게 7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독일군에 점령당하거나 독일의 직간접적인 어떤 지배를 받거나 독일의 동맹 안에 있었다. 동맹은 위성국이 독일하고 동맹을 맺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나치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달랐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면 1940년 6월 12일 영국과 프랑스의 선전포고함으로써 독일과 거의 대등한 동맹국 지위에 참전한 이탈리아 제외하고는 그 유럽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지배 방식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인데 보면 첫 번째는 아예 그냥 합병을 해버리는 거야. 네, 합병을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접 통치를 하는 방식이죠. 그 군정, 민정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이제 있고요. 그다음 간접 통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접 통치. 이것도 이제 간접 통치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고 그다음 위성국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죠. 합병, 직접 통치, 그 직접 통치 군정이 하는 데 있고 민정이 하는 데 있고
간접 통치, 위성국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네 가지 유형인데 이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야. 이게 좀 약간 분류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 강동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우선 합병은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주텐데랜드, 서부 폴란드, 루셈부르크, 프랑스의 알사스 로렌지역. 이 알사스 로렌지역 꼼페르 조약 이후에 다시 독일로 넘어가요. 물론 다시 이제 또 나중에 2차 전 끝나고 나서는 다시 프랑스 넘어가지만 북부 슬로베니아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 국가는 그 국가들이 원래 독일과 함께 대독일 제국을 구성하였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1938년 합병된 오스트리아와 주텐데랜드 제국은 모두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침공 직후에 합병한 곳이고 대체 독일계 주민들이 이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집접 통치하고 간접 통치인데, 자, 집접 통치와 간접 통제는 둘 다 이제 뭐냐 독일군의 점령하에 이루어졌던 방식으로 전자가 피점령국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군이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고, 간접 통치는 독일이 현지 정부를 통제하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먼저 직접 통치를 보는데 직접 통치는 다시 두 가지도 있어요. 하나, 민간인이 하는 민정과 군인이 하는 군정, 이렇게 두 가지로 있죠. 그래서 중국,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민정이라면 벨기에가 북부 프랑스는 군정이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두 지역으로 나누죠. 여기가 이제 독일이 점령하는 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남쪽 지역이 그 당시 비시정부 지역이죠. 그래서 요 지역은 이제 군정이에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의 경우 1939년 독일의 그 9월에 침공 직후 독일에 합병된 서부 지역과 소련 점령의 동부 지역을 제외한 가운데 지역은 직접 통치, 민정에 해당했다. 자, 이 지역은 폴란드 총통령이 되었고, 되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1945년 4월에서 5월까지 침공 직후 둘 다 제국위원회 통치자를 파견하여 통치했다. 군정은 독일 육군 총사령부가 임명한 군사령관에 의해서 실시되는데, 벨기에 북부 프랑스 군사령관이 벨기에 프랑스 최북단 지역, 프랑스 군사령관이 수도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의 북쪽의 절반 지역을 각각 담당했다. 직접 통치라고 하지만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총리와 각부 장관들이 구성된 중앙정부만 없을 뿐이지 차관급 이하의 자국 및 기존 행정기를 그대로 종속했고, 그 다음에 제국위원, 총위원, 군사령관, 군정청장 등 몇몇 독일이 이 기구의 지휘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 간접 통제인데 이 간접 통제는 상중하요. 예. 그래서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세 번째 지배 방식의 간접 통제는 그 범죄는 가장 다양한 양상의 나라들로 아우른다. 현재 체코를 해당하는 보헤미아, 모레비아 지역과 슬로바키아, 덴마크, 비시 프랑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가 이에 해당한다. 자, 다양성은 주로 이제 해당국 정부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서 발견되는데, 가장 자율성이 없는 나라는 지위 자체가 보호령이었던 보헤미아, 모레비아, 오늘날 체코죠. 그래서 1939년 3월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직후에 성립된 이 두 나라는 이 나라의 정부는 체코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외무부나 국방부도 없고 독일의 제국 보호관과 긴밀한 통제를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죠. 그래서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되면서 성립된 슬로바키아와 1941년 4월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성립된 크로아티아는 둘 다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했으나 건국과 정부 수입 자체가 나치 독일과 침공과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두 나라 정부가 모두 전형적인 계대 정부였고요. 자율적인 면에서 제일 이제 있었던 나라는 덴마크예요. 덴마크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을 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이제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덴마크의 경우에는 독일군에게 이제 점령당한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침공 전의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점령군이 계속 주둔했음에도 왕과 정부, 위에가 모두 자신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했다. 그러니까 독일 외무부가 이제 파견한 정권 공사가 덴마크 정부의 통제권 행사긴 했지만 덴마크 외교 정책은 어느 정도 다른
피정령국보다 자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극단 사이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비시 프랑스다. 그러니까 양극단이라는 것은 체코카처럼 이제 완전히 보호령이나 아니면 여기처럼 이제 덴마크처럼 완전 자유령, 그 중간에 있는 형태가 비시 프랑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1940년 6월 22일, 그러니까 독일과 맺은 후전협정, 꽁페이는 협정에 의해서 북쪽 절반은 독일 점령군 당국의 직접 통치에 들어갔고 남쪽 절반은 BC로 수도로 하는 자국민의 정부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이 BC 정부는 구성 과정에 독일의 입김이 전혀 작용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계대 정부는 아니었다. 또한 연합군이 북아프리카 상륙한 1942년 12월 이전까지 BC 프랑스 지역이 독일군에 점령되지 않았다. 하지만 42년 11월 이후에는 독일군의 점령이 프랑스 정부가 확대되었고 독일군의 전황이 갈수록 약화됨에 따라 BC 정부의 자율성도 점차 줄어들었다. 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의 궁지에 물리자 BC 정부에 대한 통제 압박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나중에는 이제 끝내는 결국 BC 정부도 통합이 돼요. 이게 44년인가 통합이 됐어요, 완전히. 예. 끝으로 이 위성국의 범죄에 들어간 나라들 보면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다. 자, 이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독일과 우호 관계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동맹국이지만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독일에 예속되어 사실상 위성국의 지위로 전락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독일이 직접 만든 계대 정부였죠. 여기 보면 그래서 뭐 간접 통제할 때 그 국가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위성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던 정부들이에요. 예전부터.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나 자국의 이해관계나 독일에 대한 어떤 그 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적대감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독일 측에 붙었던 나라거든요. 예. 자, 위에 공화국이었던 핀란드는 을 제외하고는 전쟁 전부터 이미 권위주의 체제였고 불가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1940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에 소련에 맞선 전투에 참여했으며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일군의 주둔이나 통과를 허용했다. 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독일하고 이제 싸우기 전에 소련하고 싸웠잖아요. 영토도 많이 잃었고. 그러니까 독일하고 붙어갖고 뭐냐면 소련으로부터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독일 편에 붙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련이 이제 대공세를 펼치니까 핀란드가 또 줄을 잘 쓰잖아요. 독일하고 이제 손전하고 또 소련 쪽으로 이제 붙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핀란드가 못마땅하지만 일단 소련이 이제 핀란드한테 이제 독일군을 쫓아내려가면서 다시 막판에 또 핀란드와 독일군이 또 싸워요. 예, 거의 막판이에요. 그리고 전쟁 끝난 후에 핀란드가 뺏겼던 땅들은 다시 그러니까 독일에 의해서 핀란드가 다시 회복한 영토는 다시 소련한테 넘어가죠. 예.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후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전후 재판에서 이제 좀 빠졌어요, 이 사람은. 비록 독일 편에 이제 들었지만 이해는 된다는 뜻이요. 이해는. 그래서 이후부터 핀란드는 소련에 완전히 뭐냐면 예속돼 있죠. 소련 눈치 보면서 뭐냐면 좀 생활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뭐 소련 측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핀란드가 또 미국하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또 적대시한 건 아니었지만 소련 편에 서갖고 좀 약간 눈치를 봤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동유럽처럼 완전히 뭐냐면 줄 쓰진 않았지만 소련 편을 들어서 눈치를 보고 적절하게 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뭐냐면 또 교류도 했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외교는 좀 그 당시에 좀 잘한 것 같아요. 냉전 시대 때. 예.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헝가리 얘기했고 이제 헝가리 얘기해볼게요. 헝가리의 경우는 1942년부터 연합군에 접촉을 시도하다가 겨우 44년 3월에 독일군에 점령당했고 두 차례나 독일 점령 당국의 압력을 친나치 정부에 들어섰다. 일단 헝가리는 그 당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위성국에서 간접 통제 계대 정부 지위가 바뀐 셈이다. 이렇게 있죠. 다양한 그 통제 방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좀 프랑스를 볼게요. 독일 간전기 때 프랑스. 앞에서 얘기했죠. 꽁피에는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선이 나눠졌죠. 여기 북쪽이 독일군 점령 지역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대개는 직접 통치나 뭐 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C 정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몇 년까지 이제 BC 정부가 있었냐면 42년 12월 때까지 이제 여기가 점령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부터는 독일군이 들어와갖고 이게 점령을 했고 44년에 들어가면 BC 정부가 없어져요. 예, 완전 독일군 이제 점령지가 되고 그다음 이탈리아군이
그 당시 일부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탈리아가 이제 프랑스 남동부 그 지역을 차지한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코르시카 섬과 여기 주변이 이탈리아 점령지였다. 그리고 독일 때 병합된 지역, 그러니까 알차스 로렌 지역 있죠. 여기는 병합된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되게 사용이 길죠. 그래서 독일 지역이었다가 또 프랑스 지역이었다가 또 독일 지역이었다가 프랑스 지역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지역이. 예.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할 때 좀 얘기했는데 요 지역은 이때 이제 프랑스에서 다시 독일로 넘어갔다. 전쟁 중에 이제 끝나서 이제 독일로 다시 프랑스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좀 봤고요. 그다음에 학점과 전세의 반전을 볼게요. 이건 독소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1941년 6월 20일 날 독일의 급작스러운 소련 침공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하다. 동부전선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소련이는 강국을 전쟁에 끌어들였으며 유대인 대학사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 침공은 불과 2년 전에 맺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독일 스스로 패전에 이르는 길을 연 것이었어. 나치 독일이 왜 굳이 그렇게 침공을 강행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련 침공은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침공보다 덜 놀라운 것이었다. 자, 일단은 침공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나치즘은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서구 자유주의 민주주의보다는 공산주의가 더 나치즘하고 반대였고, 자, 인종적으로 나치즘은 슬라브족들을 적대시했죠. 유대인 다음으로 열등하게 받고, 소련은 바로 그 두 요소가 결합된 존재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소련 침공은 서유도의 침공과 달리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고 그만큼 2년 전의 독소 불가침 조약은 충격을 줬던 것이다. 예. 자, 그래서 분명 이제 나치즘이 스탈리니즘하고 다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안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맺어버린 거냐. 근데 양쪽이 이해관계 맺었지만 언젠간 전쟁이 날 거라고 다들 예견하고 있었어요. 이거는요. 예.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나이투쟁에서 이제 뭐냐면 독일의 게르만족들의 어떤 생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슬라브족들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이제 했죠. 예, 독일 민족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독일 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슬라브족들의 영토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소련의 석유, 식량, 강물 등을 차지하고 강한 영토를 독일의 생활 공간 속으로 삼으며 열등한 슬라브족들을 노예 노동으로 활용하는 경제 계산도 작용했다. 또한 소련을 신속하게 제압하면 영국의 항전 유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 그다음 1930년 스탈린의 군부 대수충으로 소련 군대가 되게 약화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부분의 이제 유명한 지휘관들이 대규모 수충당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독소전 당시 초창기 때 그런 지휘관들은 상당히 뭐 경험도 없고 사병 출신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침공이 시작됐고 처음 몇 달간은 이러한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보였다.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승리를 거뒀고 히틀러는 1929년 전에 나폴레옹보다 훨씬 더 깊숙이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수도 모스크바를 함락할 수 있는 기대는 무산되었다. 1941년 11월에서 12월까지 모스크바 공장전에서 소련군은 끝내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냈다. 자, 한편 1940년 9월 이래 독일, 이탈리아 군사동맹 관계했던 일본은 동남아시아 기존 식민지 종주국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지역을 지배하려고 했고 이에 미국의 경제 봉쇄 정치를 맞서자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태평양 주요 해군 기지였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자, 이 사건은 그때까지 유럽 전쟁이 머물렀던 2차 세계대전을 단번에 세계전쟁으로 바꿔놓았죠. 바로 다음 날 이게 하와이 진주만의 어떤 기습의 의미예요. 영향. 바로 이제 다음 날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그리고 삼국동맹이 맺은 상태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다. 자, 1942년 중반 최고조로 달했던 축추국이 세력은 그해 말부터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42년 11월에 영미연합군은 프랑스령 북아프리카를 상륙하고 다음해 5월 티니지에서 독일 이탈리아군이 항복을 받아냈다. 7월에는 연합군이 시리아섬을 상륙하고 곧이어 무솔리니가 건자에 쫓겨났다. 9월에는 연합군이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하였고 새로 들어선 이탈리아 정부는 연합군이 항복했지만 독일이 이탈리아 군대를 보내 무솔리니는 북부 지역 괴뢰 정부를 수반 후 복귀시켰다. 자,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이제 반전은 사실 동부전선에 펼쳐졌는데 1942년 늦여로부터 8달 동안 계속된 독일과 소련 사이에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결국에는 1943년 2월에 독일군의 항복으로 끝났고 이어서 쿠르스크 전투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유명한데 이때 이 쿠르스크 전투가 이제 그 당시 T-34를 이제 주축으로 하는 그 소련군과 그다음에 독일의 4호 전차, 그다음 팬텀 이걸 이제 뭐냐면 스티거를 동원한 독일군 간의 대규모 전차전이죠. 전차전. 그래서 이제 이 쿠르스크 전투가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독일군하고 소련군의 이게 전선이 형성됐는데 그 당시 이제 여기 소련군이 좀 튀어나온 전선이 있어. 네. 이게 독일군이고 이게 소련군인데 소련군이 여기에 떡 튀어나온 게 전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 이게 걸림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걸 빨리 공격을 했었는데 히틀러가 공격 시기를 한 달 동안 좀 늦췄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팬텀 전차를 새로 만들고 있어서 팬텀을 여기에 투입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좀 한 달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야. 새로운 신형 전차인. 그래서 한 달 그렇게 투입이 늦어진 한 달 동안 이제 전투가 좀 늦춰진 틈을 타서 이 당시 스탈린이 요 지역을 아예 요새화시켜 버렸죠. 탱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튼 독일의 탱크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소련의 이렇게 탱크가 싸우면서 대규모 이게 전차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소련은 거의 뭐냐면 그 독일 한 대의 전차를 격파하는데 소련 전차가 4~5대가 격파된 거야. 그러니까 4대 5대 4대 1 정도, 5대 1 정도의 교환비를 가지고 소련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소련의 특징이 뭐예요? 인력과 물자와 군사 장비를 몰아넣는 거죠.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물량전으로 독일군을 갈아 넣었어. 그래갖고 독일군을 이겨서 결국에 이겼다. 그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엔 독일이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르스크 전투 되게 유명한 분야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전쟁사에서 유명한 전차전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 전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1944년 6월 6일 영국, 미국, 캐나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합군의 승리의 결정적 계기라보다는 그 승리를 앞당긴 사건을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연합군이 남부 프랑스에 상륙했고 8일 뒤 파리가 해방됐으며 그해 11월에 프랑스 영토 대부분이 해방시켰다. 1945년 3월에는 연합군이 나일강을 건넜고 4월에는 소련군이 베르린을 진입했다. 결국 4월 30일 히틀러는 제국 성사 지하 펑크에서 자살했죠. 그 마지막 애인 에반 브라운인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자살했죠. 결혼식 올린 다음에 히틀러가 이제 자살을 하게 돼요. 예. 자, 5월 8일 날 독일군 총사령부는 무조건적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천년 갈 곳이라는 히틀러에 호응했던 제3제국. 제3제국이라는 것은 1제국은 신성로마 제국, 제2제국은 비스마르크가 만든 독일 제국, 그 다음에 제3제국은 히틀러 제국을 얘기하죠. 자, 12년 만에 무너졌다. 그래서 축출국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일본은 1945년 8월 6일에서 9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원자폭탄을 공격을 받고 8월 8일 소련의 선전포고와 만주 침공을까지 받은 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자, 이로써 6년에 걸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좀 약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읽으면서 좀 할게요. 이게 이제 교과서 내용에 많이 실렸는데 이분이 쓰신 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죠. 네, 예전에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요 분이 지금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내용들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이 좀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좀 많이 보충하겠습니다. 예. 서강자 내용도 있긴 있는데 일단 교과서도 보고 서강자도 보고 그럴게요.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후처리와 국제연합을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문은 17번입니다. 네, 세 번째 인증문 17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연합국 정상들은 대전 중에 카이로 회담을 필두로 특히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과 일본에 대한 처리를 비롯한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회담 내용이죠. 그중에 합의된 점도 많았으나 합의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고, 전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과 소련 간의 견해차가 더욱 커지고 넓어짐에 따라 1차 대전 종료와는 달리 전체적인 강화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패전 국가의 개별적인 강화 조약이 그것도 경우에 따른 상당 기간을 두고 체결되는 번식적인 전후 처리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패전국의 그 강화 조약이, 그러니까 승전국과 패전국 또는 패전국부터 예전에 지배해왔던 국가들 간의 어떤 그 강화적 있죠. 이런 것들이 당장 맺어진 게 아니라 10년, 20년 그 맺어진 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하고 이제 국교회담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냐 그때 뭐 배상 문제도 논의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한참 후죠. 예, 전쟁이 끝난 후. 자, 그래도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핀란드와 1947년 2월에 파리 강화 조약이 체결되어 배상금 부과와 군비 제한, 일부 영토 변경들이 결정됐다. 자, 일본은 그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등 주변 선들로 그 영토가 축소되고 미국 점령안의 전범자 재판과 민주화가 추진되어 정식 강화 조약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 인도를 제외하고 4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조인됐다. 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여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오스트리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국 관리에 있다가, 이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4개 국가에 관리에 있었죠. 1955년에 중립을 조건으로 주권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일본과 동일하게 전범자 처벌과 영토의 축소, 비나치화를 추진되며 되는 한편, 동서 분단되어 소련이 소독을 미영 분리 각각 점령하고, 베를린은 전승 4개국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영토가 이제 뭐냐면 4개국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관리하고 영국, 프랑스 관리한 영역은 서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소련이 관리한 영역은 동독이 된 거죠. 근데 동독 안에 베를린도 있어요. 베를린도 각기 이제 뭐냐면 이렇게 4개로 했는데, 동베르린 지역은 이제 소련이 가난한 거고, 서베르린 지역은 미국, 영국, 소련이 가난한 지역이죠. 아니, 프랑스가 가난한 지역이죠. 그러다가 서독에서는 왜냐하면 베를린은 수도 삼을 수 없잖아요. 월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에서 수도한 민주주의 독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54년 파리 협정으로 주권이 회복됐고, 이것도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파리 협정. 예. 그래서 동독에서는 1949년 독일 민주공화국의 공산정권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후의 국제질서의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기구의 설립의 구상은 대전 중에 발표하는 대서양장을 비롯하여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한 바 있으나, 그런 구상은 1944년 가을에 워싱턴 교회의 덤펀트 오크스 연합군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초안이 작성됐고요. 1945년 6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50개국에 서명하고, 그러니까 이때 샌프란시스코는 앞에 일본이 전반적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하고 다른 거예요. 51년에 맺어진 거고, 요거는 1945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예요. 자, 하여튼 50개국이 서명하고 10월에 발효했던 연합이 유엔이 뭐냐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목적에 관해서는 국제연합 헌장 전문은 우리들의 생애에서 2번이나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인류에게 초래한 전쟁의 참화로부터 미래 세대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국제평화의 확립의 유지, 그 다음에 국제평화의 확립과 유지,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모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 촉진, 국제법의 준수와 평화적 수단을 위한 분쟁 해결 등을 제시했다. 자, 이런 목적을 달성 내지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연합기구는 사무국 총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 국제법정, 그리고 신탁통치이사회를 중추로 삼고 그 산하에 많은 전문기구를 두었다. 자, 국제평화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5개 국가를 대표했으며, 그중에 상임 이사국이 있죠. 그래서 미국, 영국, 그다음 소련, 그다음 프랑스, 중국은
5개는 상위 이상국 발언권 강화뿐만 아니라 그 거부권을 보호하고 있었다. 거부권, 비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중화민국이었죠. 근데 이제 1970년대 넘어서 이게 중공이 돼요. 지금 중국 공산당 본토에 있는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자, 일반적으로 15개 국가 중에 9개 국가의 찬성으로 사안이 결정됐지만 상위 이상국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사회에는 행동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안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총회에 넘겨 거기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자, 국제연맹과 달리 안전보장 이사회는 평화 유지를 위한 법령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게 이제 그 국제연맹과 다른 거야.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초의 이제 유엔군 파견 사례가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자, 긴급한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해협을 가졌다. 신탁통치 이사회는 대전 직후에는 패전국의 영토 및 식민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으나 현재 그 대부분 독립할 그 기능은 거의 소멸되었다. 자, 산하 전문기구로서 유네스코 많이 들어봤죠. 유니세프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세계보건기구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한 번씩 들었던 이름이죠. 네, 국제노동기구 등이 있으며 국제통화의 안정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과 후진국 개발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 등이 있었으며 전후에 활발한 그 활동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서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하고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얘기했지만 브렌튼 우드 체제에서 제에서 만들었죠. 자, 브렌튼 우드 체제에서 만들어진 그런 세계적인 국제 통화 기금이잖아요. 자, 처음 50개국을 서명으로 출발한 국제연합은 1990년대에 180개국으로 가맹국 수가 늘어났고 우리나라도 1991년 북한과 더불어 회원국이 되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면 중국과 소련이 거부권 행사했고 북한이 가입하려면 영국, 프랑스, 미국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근데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북방 정책을 이제 하면서 그 뭐냐면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동시에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회원국이 됐던 거죠. 자, 그동안 국제연합은 냉전의 영향으로 많은 장애와 차질을 경험했고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 간에 대거 가입하면서 친서방 성격의 변화가 생겨 한때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자, 그러나 90년대 소련이 해체되고 탈냉전 시대가 맞이하면서 국제연합은 그다음 인구, 자원, 환경, 보건, 식량, 빈곤 등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발하는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래야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현 시점이라는 게 이게 95년 정도 됐고요. 예, 하여튼 지금은 더 됐죠. 20년이 흘렀으니까. 자, 현 시점에서 국제연합의 활동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후 개편과 재정 문제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그 국제연맹보다 좀 더 구성력 있고 현실적이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상위 이성국들이 뭐냐면 거부권을 줌으로써 강대국으로서 어느 역량을 인정해 줬잖아요. 예를 들어 발언권도 인정해 줬고 그리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뭐냐면 큰 영향을 아직까지 군사적 그 분야 외에 그러니까 비군사적 부분에서는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공통적 국제연맹 같이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유엔군 파병해봤자 힘 크게 되지 않죠. 뭐 6.25 전쟁 이후에는 실효성이 없었고 뭐 그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교과서에서 이제 찾아서 볼게요. 네. 먼저 이제 비상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 187페이지 좀 보죠. 186페이지부터 볼게요. 여기 이제 국제전범재판소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국제전범재판소 가운데서 그 인류에 관한 죄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자, 여기 보면 그때 이제 전후에 2차 세계 끝난 후에 그 국제전범재판이 열었어요. 그게 이제 누른베르크 재판소하고 그다음에 도쿄 재판소가 있거든요. 예. 그걸 볼게요. 자, 독일의 누른베르크에서 1945년 12월에 약 1년 동안 나치스의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 군사 재판이 진행됐다.
자, 이 재판에서 1급 전범 24명이 기소되었고 12명이 사형에 선고되었고요. 3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나치스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 재판의 인류에 반한 재단은 개념이 범죄 요건 구성이 포함됐다. 자, 인류에 반한 죄는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얘기하죠. 인륜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이제 인륜에 반한 죄로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전쟁 범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있고 극동 국제 군사 재판, 도쿄 재판이라고 하죠 보통. 자, 도쿄에서는 1946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승전국 11개 재판관들이 일본의 주요 전범 2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최종 판결에서 태평양 전쟁을 발발한 주범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7명의 사형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금고형에 처했다. 그렇지만 이 재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 이 재판은 전쟁의 핵심이었던 책임자인 시도히토 청을 제외한 채 진행됐던 한계가 있고 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체 실험과 비견될 만한 7.31 부대의 지독한 범죄 행위를 덮이고 말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확실하게 처벌하지 않고 몇 명만 이제 상징적인 인물만 처벌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좀 지내다가 다 풀려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소련이 이제 극동 지역에 확산되면서 미국이 일본을 끌어다 그걸 같이 이제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예전에 우익 지도자들을 살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정책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처벌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인류에 관한 번째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또 볼게요. 아이만 가고 관련돼 갖고 제가 또 한번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2차 대전이 끝난 후 연합군은 동맹국의 전범 처리를 위해서 누른베르크 나치 전쟁 관련된 내용이죠. 전범재판소와 동경전범재판소, 극동 국제군사재판을 설치했다. 1945년 설치한 누른베르크 전범재판소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의 4개국이 주도하에 주요 전쟁 범죄자와 조직을 심판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누른베르크라는 곳 자체가 나치 전당대회가 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이 재판에서 전쟁 법규와 관례를 어긴 죄뿐만 아니라 그 예문에 나와 있는 침략전쟁에 도모한 죄, 평화에 관한 죄와 민간인에게 비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자행한 인도에 관한 죄가 반인륜적 범죄가 새로운 범죄에 도입됐죠. 자, 이런 범죄들은 그 공소시효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처벌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자, 역사상 최초의 이제 전쟁을 일으킨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사형을 포함한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인 범죄에 적용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았다. 자, 이들 법에 의해 유대인 대학살에 관련된 전범들이 처벌받았다. 자, 재판 과정에서 홀로코스트 규모와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적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청산이 독일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위해서 위한 것과 홀로코스트 범죄를 그 자체로 규명하지 않고 나치 침략의 이단으로만 부수적으로 이렇게 다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남고 있다. 자, 전쟁 재판에 의해서 독일에서는 독자적인 국내법으로 나치당을 가담했던 자들을 재판하고 추적하며 처벌하는 일을 계속했다. 자, 그 예전에 나왔던 게 또 뭐냐면 아돌프 아이만이야.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그 전번 재판에 빠져나왔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그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뭐냐면 전번 재판을 받았어요. 예, 그 내용인데, 자, 아돌프 아이만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아이만은 홀로코스트 전범으로서 그 최종 해결에 실무 책임을 졌다.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철도를 이제 담당했죠. 철도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전멸 수용소로 이제 옮기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 결정에도 참여했다. 바제네에도 참여했고요. 자, 그의 지휘 아래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열차로 태워져 폴란드 수용소 이동되어 학살당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미국이 체포되었지만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여 아르헨티나로 도피했다. 자, 아르헨티나에서 리카르도 클레먼트라는 가명으로 살아갔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에 체포되어 이스라엘 끌려가 공개 재판 후에 구속을 처해졌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그러다 끝까지 유대인 학생들 자신이 이제 끝까지 부인했거든요.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이제 독일 법과 정부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했던 거다 하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걸 보았던 이제 유대인 철학자였고 정치 철학자였던 한네 아레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만 재판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제 아이만 강대로 표현하며 악의 평범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유명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악의 평범선의 개념이 그 역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여러 교과에서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만 예전에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비상교과서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자, 평화를 위한 논의와 국제연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 대표들은 세계 각국의 연대를 강조한 대서양 형장을 발표하여 전후 국제 평화 질서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후부터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그다음에 포츠담 회담을 쭉 해갖고 이제 회담을 거쳤죠. 예. 한편 전후 세계에서 세계 대전이 거듭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 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 이를 토대로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한 국제 연합이 출범했다. 자, 국제연합은 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총회를 중심으로 각종 이사회와 산하기구를 두었는데 그중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또한 국제연맹과 달리 국제 분쟁을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국제연합권을 조직했죠. 그러나 국제연합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 이해를 좌우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했고 그래서 비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는데 군사적인 부분 있죠. 그런 데서는 뭐 연합군을 파견한다고 해도 좀 미비하죠. 그때는 별로 이제 효과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제연맹 그 연합 현장이 있고 여기 밑에 볼게요. 국제연합의 창설은 1945년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서 현실화됐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미국, 소련 등 50개국은 국제연합 현장을 설명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인권과 자유를 지킬 걸 결의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국제연합 조직도가 있죠. 예.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 있고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 이상국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고 국제사이사회가 있고 그 안에 또 산하기구도 있고요. 예. 자, 그것들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대인 교과서 잠깐 볼까요? 예, 이게 비상이죠. 미대인. 자, 여기 보면 그 전쟁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아이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이게 기춘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이. 자, 사건의 개요를 볼게요. 다음은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였던 아이만에 대한 전범 재판 기록을 재구성한 것이다. 사건을 분석하여 검사와 유대인 입장에 대한 역학을 꾸며보자. 이렇게 있죠. 가끔씩 이제 그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 개론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교과서에서 나온 게 있어요. 교과서 나온 그 본 내용이 그 어차피 그 본 내용은 그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서양사 개론하고 겹치니까 중요하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이제 그 평가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총괄 평가 문제라든지 그 밑에 그 심화 탐구 문제 이런 걸 내용을 보면 의외로 괜찮은 걸 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역량 수행 평가 관련돼서 딱 나온 거 여기서 예, 볼게요. 자, 히틀러는 집권 이후에 독일 내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자, 유대인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고유 표시를 붙여 개토에 격리했으며 점령지 유대인들의 인종 차치를 없애려는 전멸 정책을 펼쳤다. 이 전멸 정책도 외워두세요. 용어도. 예. 자, 카를 아돌프 아이만은 독일 나치스의 친위대전이자 유대인의 전멸 정책의 담당자로서 수용소와 수송 열차에 가스실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의 죽음을 몰아넣었다. 그는 독일 패망 직후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모사드에게 체포되어 그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책이 있죠. 예. 거기에 나온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변론한 내용이에요.
저는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으며 심지어 유대인의 이민자를 위해 직업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유대인 학사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건 저의 임무였고 저는 그 책임을 다하려고 성실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만약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관심은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나는 뭐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개념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 그 조직 내나 국가 체제 내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자체는 뭐 자기가 악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국가나 그 조직 자체가 뭐냐 어떤 그 악의를 가지고 뭐 어떤 목적을 추구했으면 거기에 부속픈 인간 또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악의 평범성의 준 내용이에요. 예. 저희 열차 덕분에 그 당시 이제 우리 조직은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명령을 그냥 수행할 것뿐이다. 내 권한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오직 공직자로서 당시 독일의 법과 정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정에 검사나 유대인 증인이 되어 아이만의 무죄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보자. 자, 아이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명제, 즉 인간의 정우성과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며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희생시켰다. 정책 이반자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고 법에 대한 복종과 더불어 인간 존엄의 가치 실현은 사회적 요구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이게 법이라는 것이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이다 이런 것들 벗어나지 않아야지 지킬 수 있는 거지. 그걸 보편적 법칙이나 그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정언과 가치 실현에 대한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유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뭐 있는데 그거는 뒤에 이제 다시 보죠. 서양사 개론을 볼게요. 냉전 체제의 성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을 참아도 1차 세계대전은 참아는 1차 세계대전은 훨씬 능가한 것이다. 자, 인명 피해는 민간인을 포함한 줄잡아 5천만 명이 넘고 런던, 코페트리, 베를린, 함부르크, 드레스덴 등등의 많은 공중폭격으로 폐허가 되다 싶어 파괴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중폭격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정밀 유도 폭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멍텅구리 폭탄들을 그냥 막 떨어뜨려 갖고 다 파괴시켜 버린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죄 없는 민간인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자, 산업 생산에 밑받침한 하부 구조의 손상 또한 막대하여 건물, 철도, 교량, 항구 등이 파괴됐고, 그다음 기관차, 자동차, 선박 등이 부족하여 운송 체계 또한 거의 붕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잔인성과 야만성에 드러내는 그, 드러나게 하여 반인륜적인 범죄를 얼룩져 있었다. 유럽만 보도 1939년 소련은 폴란드 장교의 수천 명을 스몰레스크 부근의 카데스에서 처형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 문제가 됐죠. 네. 이거 영화도 만들었고 그래갖고 소련이 그 당시 이제 독일하고 같이 협공해서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폴란드 장교들이 수천 명이 포로 잡혔어. 근데 이 당시 폴란드 장교들은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좀 약간 이제 많이 배운 엘리트 계층이었는데 소련의 입장일 때는 폴란드를 위성국으로 삼기 위해서 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남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원래 그 수천 명들을 이제 풀어줘야 되죠. 아니 포수선수 넘겨야 되는데 이 카디스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놓고는 이제 뭐라고 이제 선전하냐면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이건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였다? 저쪽 그 히틀러가 죽인 거다. 그 나치 군대가 죽인 거다. 독일군이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비밀 그 문서를 보니까 스탈린의 명령을 받고 폴란드 장교 출신의 엘리트 계층들을 다 죽임으로써 폴란드를 자기 수중을 쉽게 넣기 위해서 죽인 거다는 거죠. 폴란드 장교 같은 엘리트들 죽이면서 이제 뭐냐면 그 무식한 사람들 폴란드 좀 많이 그렇지만 그 약간 이제
엘리트 없는 그 폴란드를 쉽게 점령하면서 이 카디시온에서 폴란드 장군을 다 죽였다는 걸 그 나중에 이제 1990년대인가 2000년대 들어와서 비밀 문서를 통해 알려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카디시온 전투가 되게 유명한데 요거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요게. 카디시온의 학살 사건이 있거든요. 예, 있고. 자, 하여튼 유럽 전역에서 6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됐으며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 마을에서는 민간인의 고의적으로 학살되었다. 그리고 전후에 국경선 변경에 따라 공산주의에 피하려는 수백만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전쟁 없는 평화를 시구했으나 전후의 국제 정세는 그런 시구와는 어긋나는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적 긴장을 했다. 열전이라는 것은 1, 2차 세계대전처럼 이렇게 개판 싸우는 게 열전인 거고 냉전은 뭐 싸움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큰 그 전쟁은 없지만 뭐냐면 미국과 소련은 이제 대리하는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도 있었죠. 이런 대리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미국과 소련은 뭐냐면 서로 이제 싸움이 없어. 서로 간에 뭐 외교 관계 맺고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그 소련과 미국 아래 이제 개별 국가들이 이제 영향력 개별 국가들이 싸우면서 대리전 양상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전면적인 세계 대전은 없었지만 국제적 양상, 미국과 소련의 양면적 그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하는 국지적 양상이 계속 펼치는 형태를 냉전이라 하죠. 분위기가 싸한 전쟁, 이런 전쟁. 자, 그럼 미국과 소련이 왜 직접적으로 이제 부닥치지 않았냐? 그거는 당연하죠. 핵무기 때문이죠. 미국과 소련이 싸우면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지 못한 이유가 그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싸우면 핵전쟁으로 이제 뭐냐면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성격이 강했다. 2차 세계대전은 동소의 침략적이고 궁극적인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침략에 대응해서 자유주의와 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성격이 뚜렷했고 그 결과는 전체주의 완전한 패배였다. 그러나 전쟁 도중에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성격을 달리하면서 독재체제에 있어서 한층 더 강력하고 억압적이고 그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완전히 대립되는 소련이나 공산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동으로 싸우게 되었다는 사실은 전후천이나 새로운 평화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전쟁 종결 직후에 냉전이라는 국제적 긴장을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독일과 싸우고 싶어 싸운 것도 아니었다. 소련은 동서 불가침 조약으로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폴란드 진격을 가능케 했고 나치의 침략에 당면한 프랑스 공산당은 나치 독일과의 전쟁 무용론까지 주장하였다. 자, 소련이 연합군에 가담하여 대전에 참전했던 것은 시틀러의 공격을 받은 후에 일이었으며 소련의 저항과 승리는 미국의 물리적 재정적 지원에 힘은 바가 컸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줬죠. 뭐 비행기도 지원해주고 그 당시 여러 가지 군수물자도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소련이 전후의 전승국으로 유럽에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영토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의 일당 독재의 공산정권을 세워 위성국을 만들었고 독일의 동독과 동배를 점령함으로써 거대한 세력권을 구축하여 그 경계에서 철의 장막이라고 이제 쳤던 것이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팽창한 소련을 중심의 공상세계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인접 국가는 물론 각국의 공산당이나 그 추종 세력들을 동원하여 전 세계 공산을 목표로 끊임없이 세력 팽창을 기도하는 침략조차 가능했다. 자, 이들 그대로 고고만 있을 수 없게 된 자유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대항하게 됐고 그 결과 냉전으로 알려진 국제적 긴장관계 대립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냉전은 이미 포츠담 회담에서 예견되었다. 그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동유럽에서의 즉각적인 이게 직각인가 즉각적이죠. 즉각적인 자유선거를 요구할 때 스탈린은 동유럽에서의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는 반소적이다. 그런 걸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했으며 동유럽 국가에서 소련의 위성 국가는 여기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니까 1946년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소련이 터키에 압력을 가자 트루만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한다는 봉쇄 정책을 세우고 그리스를 지원하고 공산반란을 진압하고 터키에 원조를 제공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트루만 독트리죠. 트루만 독트린. 자, 이와 동시에 미국은 마샬 계획을 이제 발표하고 1948년 유럽에서 대규모 원조를 제공할 걸 제안했다. 소련과 동맹은 이를 거부했으나 소련은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했다. 이 마샬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의 입장 볼 때는 서유럽이 그 당시 피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면 공산주의가 이제 확대된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마샬 계획을 이제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소련하고 동유럽도 이제 포함시켰는데 처음에 계획안에 소련과 동유럽이 이걸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대응해서 이제 만든 것이 소련은 코미테르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코미프롬이죠. 그래서 이제 코미프롬을 만들어 그 당시 이제 동유럽 공산국가의 대응을 도모했으며 공산국가의 단합을 도모했으며 서유럽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공산당이 이에 참가했다. 자, 그리고 1948년 2월에는 1946년 자유선거로 수립된 체코슬로바키아 연립정부의 쿠데타를 타도하고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수립하고 서북병을 폐쇄했다.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삼국이 서독이 점령지구를 통합하고 새로운 공동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자 소련은 베르린 봉쇄를 감행하여 서독과 베르린 간의 지상 수송을 차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되었고 베르린 봉쇄가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르린 봉쇄가. 예. 그래서 이제 베르린 봉쇄 때는 그 당시 이제 미국이 베르린 서베르린 지역이 월경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다 이제 물자를 날려주고 했어요. 결국 1년 만에 이제 풀었는데, 자, 이에 이제 대응해서 미국은 공중 수송으로 서베르린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여 1년 후인 1949년 6월에 소련이 베르린 봉쇄를 해체했다. 자, 이제야 소련의 도발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949년 서유럽은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루셈베르크 등 유럽 연합 5개국과 이탈리아, 그다음에 여기 캐나다 거예요. 캐나다. 예.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그 당시 이제 12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결성하죠. 예. 그 후에 이제 터키, 그리스, 서독이 참가하게 되죠. 예.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나토를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터키가 많은 병력을 파견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 이걸 통해서 서구 미국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 잘 보이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안정을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면 소련으로부터 공격에 더 안전을 좀 보장받을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지금은 좀 약간 거기 가서 러시아 편을 들면서 핀란드와 스웨덴 나토 가입에 대해서 지금 꼬장꼬장 만약 퇴치해 놓고 있죠. 쿠르드 문제 가지고 막 해갖고 지금 핀란드는 가입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 터키의 반대 때문에 가입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소득도 이제 그 당시 이 동독 이게 바로 옆에 서독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바로 입구에 있죠. 소련 소련의 공격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서독도 그 당시 재무장이었어요. 그래서 서독이 잘 나갈 때는 50만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갖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된 후에 독일은 병력이 거의 되게 축소됐죠.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서독의 민주주의 독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됐다. 이에 대해서 소련은 동독의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서방의 마샬 계획에 대해서 상호 견제 원조 회의를 만들었죠. 그래서 나토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설립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WTO더라고요. 세계 무역기구 아니라 WTO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로써 유럽은 서로 대립하는 적대적인 두 진영으로 나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도표 잠깐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의 공산화 위기에 대해서 트루만 독트를 반포했고, 그다음에 마셜 플랜을 이제 반포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에 대응해서 코미폰이나 코메콘을 만들었죠.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응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예. 자, 요 과정들 제가 이제 이렇게 도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 놨거든요. 예, 그 도표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유고슬라비아요. 유고슬라비아는 그 당시 이제 다른 동유럽의 이제 공산 국가들이 소련의 그 뭐예요? 위성국이었죠. 근데 유고슬라비아는 독자 노선을 걸었죠. 이 티토라는 인물이 되게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한편 아시아에서는 중국 본토가 마오쩌둥의 공산당 지배에 넘어갔고요. 중국 정부는 타이완을 이동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인제 역사상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부청대라고요. 국부천대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국부천대 관련된 내용은 중국사 할 때 또 얘기할게요. 자, 1950 년에 북한이 남침을 감행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자, 한국전쟁은 공산주의의 노골적인 침략 근성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단 한편 유엔군의 개입으로 비롯하여 자유진영의 결속을 촉진시켰다. 미국은 이들 계기로 국방력을 강화한 편, 공산세계에 대해서 봉쇄 정책으로부터 적극적인 반격 정책을 전환했다. 예전에 단순히 봉쇄였는데 이제 반격을 하겠다는 거죠. 이란이 나토 산하의 유엔 통합권을 창설하였고, 서독을 재무장시키고 이에 참가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서독은 그 당시 동독 바로 앞에 있잖아요. 소련의 공격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청장 역할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50만, 60만 정도 이렇게 병력을 이제 확대시켰죠. 한편 미국은 아시아에서 소련의 반대도 불구하고 일본과 강화 조약을 맺고, 강화 조약은 이제 아파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미일 안전보장을 조약을 맺어서 일본을 자유진영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미국은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그다음 필리핀, 우리나라와 개별적으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요. 그다음에 1954년에는 동남아시아 방위 조약기구를 결성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관련된 제가 교과서 관련된 내용이 한번 보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